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만주족입니다. 그리고 제 조상들은 한국과 깊은 혈연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중국 유학생의 발언이 국제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CNN은 이 학생의 가족이 중국 공안에 연행된 후 극적으로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학생의 연설이 어떻게 외교적 갈등으로 번졌을까요? 그녀가 발견한 충격적인 역사적 진실의 내막을 지금 공개합니다. 2024년 5월 하버드 대학교 강연장. 따스한 햇살이 캠퍼스를 비추는 가운데 저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하려는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오늘 제 진정한 정체성을 선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이름은 메이린입니다. 베이징에서 태어나 자랐고 4년 전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했어요. 평범한 중국인 유학생처럼 보였겠지만 제 안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면서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것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중국인이 아닙니다. 저는 만주족입니다. 그리고 제 조상들은 한국과 깊은 혈연 관계가 있었습니다. 말을 마치자마자 행사장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중국 유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시선을 보냈습니다. 특히 중국 영사관에서 온 인사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그녀는 중국을 모욕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몇 교수님들과 친구들은 제게 지지의 눈빛을 보내주었어요. 저는 예에날라라 가문의 후손입니다. 우리 가문은 청나라 시절 만주족 황실과 혈연 관계가 있던 유명한 시족이었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우리의 정체성은 철저히 지워졌어요.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우리 가족이 반혁명 분자로 낙인 찍혀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제 연설이 끝난 후 중국 소셜미디어는 폭발했습니다. 제 발언은 순식간에 웨이보와 위챗을 통해 퍼졌고 국가 배신자, 역사 왜곡자라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더 충격적인 소식은 그날 밤 전화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베이징에 계신 부모님이 중국 공안에 의해 신문을 받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니. 눈물이 마구 흘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조금 특별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제게 우리는 평범한 한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서재에는 남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오래된 족보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예에날라라라는 성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의 성씨였죠. 우리는 아이신교로의 지파야. 푸이 황제와 혈연 관계가 있단다. 할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항상 낮은 목소리로 마치 누군가 엿듣고 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저는 그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중학교 때였습니다. 역사 시간에 교사가 청나라를 외세 침략자로 묘사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고 반박했습니다. 청나라도 중국 역사의 일부 아닌가요? 그리고 교과서에서는 다민족 통합의 시기라고 배웠는데 왜 또 침략자라고 하는 건가요? 교사의 차가운 시선과 교실의 정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우리 역사책의 비일관성이었습니다. 한 장에서는 청나라를 중국 역사의 자연스러운 일부라고 했다가 다른 장에서는 만주족 침략자들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런 모순은 어린 제게 큰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주족을 침략자라고 묘사했을 때 학생 대다수가 한족 출신이라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아니었지만요. 그날 방과 후 선생님이 저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역사는 정해진 대로 배우는 거야. 의문을 품는 건 좋지 않아. 특히 내 가문에 관한 소문이 있으니 조심해. 이 사건 이후 할아버지는 족보와 가족 사진들을 더 깊숙이 숨기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문화대혁명 때 우리 가문은 큰 고통을 겪었다. 만주족 출신, 특히 왕족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박해받았어. 우리의 정체성은 비밀로 해라. 때가 올 때까지. 할아버지께서는 문화대혁명 시기에 만주족이 어떻게 봉건적 잔재로 낙인 찍혀 탄압받았는지, 어떻게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체계적으로 지워졌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 공식 역사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미국 유학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에 입학했을 때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자유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의심하고 탐구하는 것이 장려되는 환경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제 정체성에 대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본명인 예에날라라 메이린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때가 드디어 온 것 같았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하면서 저는 만주족의 진짜 역사에 목마른 사람처럼 빠져들었어요. 미국 도서관에는 중국에서 접할 수 없었던 자료들이 가득했거든요.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해 갔습니다. 만주족은 한때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강력한 민족이었어요. 여진족에서 시작해 금나라를 세웠고 후에 청나라로 중국 전체를 지배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우리가 중국을 정복했음에도 결국 우리의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배자가 어떻게 피지배자의 문화에 동화될 수 있을까? 교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는 문화적 중력의 법칙이라고 대답하셨어요. 더 오래되고 강력한 문화적 전통을 가진 집단이 수적으로 우세할 때 소수 지배자들은 결국 그 문화에 흡수된다는 거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유였습니다. 청나라가 무너진 후 만주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적이 되었어요. 만주족은 중국 혁명 이후 반동분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특히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만주어로 된 책들이 불태워졌고 만주족 특유의 의복이나 풍습을 지키던 사람들은 박해를 받았어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조심스러워하신 이유가 있었던 거죠. 공식 기록에 따르면 중국의 만주족 인구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하지만 만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수십 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지배자에서 피지배자로 다시 소수민족으로 전락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름만 남은 민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만주족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거나 한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역사의 편에 지워진 것처럼 말이죠. 만주족 전통 가옥들은 중국 전통 건축물로 분류되고 만주족 전통 음식은 중국 요리가 되었습니다. 제 가슴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저는 뜻밖의 동맹자를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 첫 번째 실마리는 의외의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였죠. 하버드의 기숙사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어요. 수업과 연구에 몰두하는 시간 외에는 방에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룸메이트 지연이가 제게 한국 드라마를 추천했습니다. 메이 이거 봐. 요즘 넷플릭스에서 엄청 인기 있는 드라마야. 역사물인데 네가 좋아할 것 같아. 처음엔 별 관심 없이 보기 시작했어요. 대장금이라는 드라마였는데 조선시대 궁중 생활을 그린 작품이었죠. 그런데 몇 회를 보다 보니 이상하게 빠져들게 되었어요.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의복과 건축물. 어딘가 익숙한데? 특히 눈길을 끈 건 드라마 속 왕과 신하들이 쓰는 모자였어요. 둥근 모양의 뒤로 날개가 달린 그 모자는 할아버지 서재에 걸려있던 옛 사진 속 모자와 거의 동일했어요. 호기심이 생겨 더 많은 한국 역사 드라마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조영, 주몽, 태왕사신기. 이 드라마들은 고구려와 발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제 뿌리와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발해 드라마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발해는 만주 지역에 세워진 국가였고 고구려의 계승자를 자처했죠. 드라마 속 발해, 사람들의 복식과 생활 양식이 제가 알고 있던 만주족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우리 만주족과 한국이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면서 저는 K-드라마를 넘어 한국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K-팝, 한국 영화, 한국 음식에도 빠져들게 되었죠. 지연이는 제가 한류 덕후가 되어가는 모습을 재밌게 지켜봤어요. 메이, 넌 이제 완전히 한국 팬이 됐네.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요. 제게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취향이 아니라 잃어버린 제 정체성의 퍼즐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는 것을.
한국 드라마에 빠져든 지 몇 달 후, 저는 하버드 동아시아학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어요. 한국과 만주의 역사적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가능한 모든 자료를 뒤졌습니다. 처음엔 역사책과 학술 논문들을 주로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래된 지도 섹션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17세기 초에 제작된 만주 지역 지도였는데 그곳에는 현재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가 하나의 문화권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정말 흥미로운데 더 깊이 조사할수록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고구려는 현재 북한과 만주 지역에 걸쳐 있었고 발해 역시 만주 지역에 중심을 둔 왕국이었어요. 이들은 단순히 영토를 공유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민족적 정체성도 공유했던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께 이런 발견을 말씀드렸더니 그분은 흥미롭게 들으시더니 한 책을 추천해 주셨어요. 오웬 라티모어의 만주의 내부와 외부를 읽어보세요. 당신이 찾는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책은 저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어요. 만주가 단순한 지리적 개념이 아니라 한족 중국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문명권이었다는 주장이었죠. 그리고 한반도 북부 지역과 만주는 오랫동안 하나의 문화권을 형성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호기심은 점점 더 커졌어요. 특히 청나라와 조선의 관계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청나라는 조선을 정복했음에도 왜 그대로 존속시켰을까? 다른 지역들은 직접 통치했는데 조선만은 독립국으로 남겨둔 이유가 뭘까? 우연히 조선 왕조실록 영문 번역본을 발견했을 때 저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특히 병자호란 이후의 기록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죠. 병자호란 후 소현세자가 심양선양의 인질로 끌려갔다가 8년 만에 돌아왔다. 이 기록들 속에서 저는 청나라와 조선 왕실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제 연구는 점점 더 흥미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만주족과 한국인 사이에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 학위 논문 주제를 고민하던 중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시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바로 금나라와 고려의 관계였습니다. 금나라는 12세기 초 여진족 만주족의 선조이 세운 왕조로 북송을 멸망시키고 중국 북부를 지배했어요. 같은 시기 한반도에는 고려 왕조가 있었죠. 이 두 왕조의 관계는 제 연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고려사 영문 번역본을 뒤지던 중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어요. 고려 인종 때 금나라 태자와 고려 공주의 혼인이 논의되었다. 이 내용을 본 순간 저는 자료실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왕실 간 혼인 동맹이라니 이건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선 밀접한 유대를 의미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에서는 유럽 역사와는 달리 국가 간의 혼인 관계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오스트리아 공주가 프랑스 왕자랑 정치적 이유로 결혼한 경우는 있어도 동아시아 역사에서만큼은 일본 공주와 한국 왕자가 결혼한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금나라와 고려가 황실 간의 혼인 동맹 얘기가 나왔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자 더 많은 증거들이 나왔어요. 고려와 금나라는 활발한 문화 교류를 했고 사신들이 끊임없이 오갔습니다. 심지어 금나라의 문화와 제도 중 일부는 고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도 있었어요.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언어적 유사성이었습니다. 여진족의 언어와 고구려, 그리고 고대 한국어 사이에는 문법적, 어휘적 유사성이 있다는 언어학 논문을 발견했어요. 이건 우리가 정말 같은 뿌리를 가진 민족이라는 증거일까? 하버드 도서관에는 오래된 만주어 사전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국어와 유사한 단어들이 여러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주어로 아버지를 의미하는 아마와 한국어의 아버지, 만주어의 엄마를 의미하는 애매와 한국어의 어머니가 의문론적으로 유사했어요. 또한 금나라와 고려의 복식 문화에서도 유사점이 많았습니다. 관모의 형태, 소매가 넓은 예복의 스타일, 심지어 신발의 디자인까지 닮아 있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만주족의 조상과 고려인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현대 한국인과 만주족이 멀리 떨어진 친척 관계일 수도 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나의 뿌리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풍요로운 것 같아.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더 과감한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만약 금나라와 고려의 관계가 그렇게 밀접했다면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
그리고 청나라와 조선은 어땠을까? 어느 날 하버드의 희귀자료실에서 청나라 황실의 족보 사본을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신교로 왕실의 가계도였죠. 그 문서를 살펴보던 중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신라 왕족의 이름이잖아? 청나라 왕실 족보의 한 페이지에 8세기 신라 공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족보의 메모에 따르면 신라 경덕왕의 딸이 당시 만주 지역 부족장과 혼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이 여러 세대를 거쳐 청나라 황실로 이어졌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믿을 수 없어. 청나라 황실에 신라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니. 이 발견은 저를 흥분시켰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이런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왜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까? 검증을 위해 신라 역사 자료도 찾아보았죠. 신라 역사서에는 경덕왕의 딸이 북방의 이민족 왕자와 정략 결혼했다는 간단한 기록만 있었어요.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시기 이후 신라와 만주 지역 부족들 사이에 평화가 오래 지속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라 왕실과 만주 부족 간의 혼인이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신라 초기부터 북방 민족과의 혼인 동맹이 여러 차례 있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우리가 배운 것보다 훨씬 더 얽혀 있었구나. 한국 역사학 교수님께 이 발견을 이메일로 문의드렸더니 놀랍게도 빠른 답장이 왔어요. 메일인 학생, 당신의 발견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최근 이와 관련된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었습니다. 서울에 한번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신라와 청나라 황실 간의 혈통적 연관성 발견은 저를 더 깊은 역사적 탐구로 이끌었습니다. 다음 의문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으면서도 끝내 멸망시키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청나라는 명나라를 무너뜨렸고 몽골을 정복했으며 티베트와 신장까지 영토에 편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조선만은 독립국가로 남겨두었을까요? 이건 단순한 정치적 계산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교수님, 청나라가 조선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버드의 동아시아 역사 전문가인 데이비드 왕 교수에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네. 공식 역사서에는 조선의 충성이나 지정학적 완충지대 같은 설명이 있지만 더 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어. 교수님의 안내로 청나라 황제들의 조선에 대한 칙서와 편지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청태종과 강희제의 문서에서 조선을 동쪽의 형제국이라 부르는 표현을 여러 차례 발견했어요. 이는 다른 피정복민들에게는 절대 사용하지 않던 표현이었죠.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야. 더 깊이 파고들면서 병자호란 당시의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한양을 점령했을 때 황제의 특별 명령으로 경복궁과 창덕궁 같은 왕실 건물들이 보존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어요. 다른 정복 전쟁에서는 보기 힘든 조치였죠. 마치 친척의 집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는 것 같아. 한국 역사 자료에서도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왕들이 청나라 황제에게 보낸 국서에는 같은 조상의 후예라는 표현이 간혹 등장했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로 치부되었지만 이제 보니 그 안에 역사적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왕 교수님, 이런 표현들이 실제 혈연관계를 암시하는 걸까요? 확실히 그럴 가능성이 높아. 청나라 황제들은 자신들의 뿌리에 대해 알고 있었을 테니까.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는 조선의 조공을 요구했지만 내정 간섭은 최소화했습니다. 오히려 문화적 교류를 장려하고 학자들의 왕래를 증진시켰죠. 이는 단순한 정복자의 태도라기보다는 오랜 인연이 있는 나라를 대하는 방식에 가까웠어요. 청나라와 조선의 이런 특별한 관계는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적대적 관계라는 단순화된 서사 너머에 더 복잡하고 깊은 연결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역사는 승자에 의해 다시 쓰이곤 했지만 그 이전의 연결고리는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구나. 이 발견은 제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만주족의 역사만이 아니라 한반도와 만주 지역, 민족들 간의 깊은 역사적 유대를 재발견하는 여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조선과 청나라의 특별한 관계를 발견하면서
저는 만주족의 정체성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됐어요. 특히 만주어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언어를 직접 배우고 싶었거든요. 만주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미국에 있을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하버드 도서관에 만주어 교재가 몇 권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도서관을 찾아갔어요. 구석진 자료실 선반에서 발견한 낡은 책들은 마치 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 조상들의 언어라니. 만주어는 몽골어나 한국어와 문법적으로 유사한 알타이계 언어였어요. 그런데 문자는 전혀 달랐죠. 만주 문자는 위구르 문자에서 파생되었는데 세로로 쓰는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려웠어요. 도움을 구할 사람도 없었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자료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조금씩 공부했죠. 아, 이 글자가 아버지라는 뜻이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가끔 쓰시던 단어와 비슷해. 놀랍게도 만주어를 공부하면서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사용하시던 몇몇 단어들이 기억났어요. 그때는 그저 할아버지만의 특이한 말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만주어 단어였던 거죠. 만주어 공부를 시작하고 몇 주 후 흥미로운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만주문화 부흥회라는 이름의 작은 포럼이었어요. 전 세계에 흩어진 만주족 후손들과 만주 문화에 관심 있는 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는 만주족 학생입니다. 조심스럽게 자기소개를 올렸더니 놀랍게도 다음날 수십 개의 환영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 심지어 유럽과 호주에서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에서 온 메시지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만주어를 연구하는 김 교수입니다. 당신 같은 젊은 만주족이 자기 문화에 관심을 갖는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주어 학습 자료를 더 많이 구할 수 있었고 심지어 화상 채팅으로 만주어를 가르쳐주겠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도서관에서 만주어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온라인으로 다른 회원들과 만주어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비록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만주어를 배우면서 저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제 정체성의 일부를 되찾는 과정이었던 거죠. 만주어 공부를 시작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아침 일찍 메일함을 확인하는데 낯선 이메일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만주어 문헌 관련 학술 교류 제안. 메일인 학생께 저는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교수 박준호입니다. 온라인 만주문화 부흥회에서 학생의 글을 읽고 연락드립니다. 최근 우리 연구팀이 조선시대 후기에 기록된 희귀만주어 문헌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헌은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 특히 양국 왕실 간의 비공식적 교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한 사료적 가치가 있습니다. 학생이 만주족 후손으로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혹시 서울에 방문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이 문헌을 직접 보실 수 있도록 초청하고 싶습니다. 학술 교류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박준호 드림. 이메일을 읽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서울대학교. 한국의 최고 대학에서 제게 연락이 오다니. 게다가 조선시대 만주어 문헌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기회야. 즉시 왕 교수님을 찾아가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교수님은 제 이메일을 읽으시더니 감탄사를 내뱉으셨어요. 이건 정말 행운이군. 박준호 교수는 동아시아 언어 교류 분야의 권위자야. 그가 직접 연락했다는 건 그 문헌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이지. 왕 교수님은 서울 방문을 강력히 권유하셨고 심지어 학과에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아. 꼭 가봐야 해. 그날 밤 흥분된 마음으로 박 교수님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초청에 감사드리며 다음 학기 겨울방학에 서울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했죠.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박 교수님은 제 방문을 환영한다며 서울대학교 게스트하우스의 숙소도 예약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더불어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메일인 학생, 방문 기간 중 우리 학과 세미나에서 하버드에서의 연구에 대해 짧게 발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학생들에게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요청에 잠시 망설였지만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만주족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제 연구를 한국 학생들과 나눌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 정말 서울에 가게 되는구나. RTRYCLAUD can make mistakes. 플리즈 더블 마이너스 책 리스판시즈. 하버드의 가을 학기가 끝나고 저는 설렘과 긴장이 뒤섞인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생전 처음 가는 한국, 그것도 학술 교류를 위한 방문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건가?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 보스턴의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되돌아봤습니다. 만주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조상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이제는 한국까지 가게 되다니. 제 인생이 얼마나 급격하게 변했는지 실감이 났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 대한 책을 펼쳤습니다. 비록 K-드라마와 K-팝은 좋아했지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아직 배울 것이 많았거든요. 조선은 청나라에 외교적으로는 복속되었지만 내부적으로는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을 강하게 유지했다. 책을 읽으며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될수록 한국과 만주족의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 더욱 실감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적이었고 때로는 동맹이었으며 어쩌면 먼 친척 같은 관계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박준호 교수님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메이린 학생, 만나서 반갑습니다. 긴 여정 잘 견디셨나요? 박 교수님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친절한 분이셨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완벽한 영어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어요. 고층 빌딩과 산들이 어우러진 도시 경관,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웠습니다. 교수님, 서울이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그렇죠? 이곳은 5,000년의 역사와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린 학생에게 많은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가 발견한 만주어 문헌들을. 서울대학교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해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박 교수님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어요. 내일부터 정말 특별한 여정이 시작되겠구나. 서울에서의 첫 아침은 게스트하우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로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대학교 캠퍼스는 가을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이게 한국의 가을이구나. 아침 일찍 박 교수님이 약속대로 저를 픽업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첫 일정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실 방문이었어요. 린 학생, 우리가 발견한 만주어 문헌들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헌들은 조선 후기 규장각에서 보관하던 것으로 최근에야 그 중요성이 재인식되었어요. 고문헌실에 들어서자 특유의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보존 처리된 문서들이 특수 유리 케이스에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이메일에서 언급했던 문헌입니다. 박 교수님이 가리킨 문서는 19세기 초반에 작성된 것으로 조선 왕실과 청나라 귀족, 가문 간의 비공식 서신 교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문서들은 만주어와 한문이 함께 사용되어 있었어요. 이건 놀라워요. 제가 직접 읽을 수 있어요. 만주어로 쓰인 부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주로 양국 왕실의 혼인관계와 조상 제사에 관한 것이었어요.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은 공통조상에 대한 언급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여기 보세요. 우리의 공동조상인 고조선의 영령 앞에 라고 적혀 있어요. 교수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정확히 그 부분이 우리 연구팀을 흥분시킨 대목입니다. 청나라 황실과 조선 왕실이 고조선을 공동조상으로 인식했다는 증거니까요. 이 발견은 제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었습니다. 고조선. 한국 역사의 시작점으로 알려진 그 나라가 만주족의 조상과도 연결되어 있다니. 일주일 동안 저는 서울의 다양한 역사기관들을 방문했어요. 국립중앙박물관, 고궁박물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까지. 각 곳에서 만주족과 한국의 연결고리를 찾는 작업은 마치 보물찾기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학자들의 열정이었어요. 그들은 제가 만주족 후손이라는 사실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자신들의 연구 자료를 아낌없이 공유해 주었습니다. 메이 씨, 당신과 같은 젊은 만주족 학자가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세미나에서의 발표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 연구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날카롭고 깊이 있었어요.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동아시아 역사의 큰 그림을 이해하려는 진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적으로 배워왔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었던 거군요. 한 한국 학생의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역사는 때로 우리를 갈라놓지만 또 다른 역사는 우리를 연결해주기도 하는 거였죠.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연구실에서의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정훈 교수님이 제게 보여주신 DNA 연구 자료는 제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메이린 씨, 이것은 한국인과 만주족의 Y-DNA 하플로그룹 분석 결과입니다. 특히 C, N일시, OE 계열의 분포가 놀랍도록 유사하죠. 화면에 띄워진 그래프와 지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 특히 한국인들과 만주족 간의 유전적 연관성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분명했어요. 이건 정말 놀라워요. 우리가 실제로 같은 뿌리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증거네요.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고학적 증거와 언어학적 증거까지 이 사실을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고구려와 발해의 유물은 만주족 초기 문화와 놀랍도록 유사해요. 연구실 벽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며 교수님은 계속 설명하셨습니다. 고구려, 발해, 그리고 초기 만주족 정착지를 표시한 지도였어요. 고구려는 현재의 북한과 만주 남부를 아우르는 왕국이었고 발해는 그 뒤를 이어 만주 전역과 연해주까지 영토로 삼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문적 발견이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 제 조상들의 진정한 역사를 찾는 여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이런 사실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거죠? 우리는 마치 서로 다른 민족인 것처럼 배워왔는데. 김 교수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현대 국가들의 정치적 필요성 때문이죠. 중국은 통일된 다민족 국가라는 서사를 강화하기 위해 만주족을 중화민족의 일부로 편입시켰고 한국은 단일민족 서사를 강조해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중국 정부가 어떻게 만주족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워왔는지, 문화대혁명 시기 얼마나 많은 만주어, 문헌들이 파괴되었는지 생각하니 화가 났어요. 중국 정부는 우리를 그저 중화민족의 일부로 만들려고 해요. 우리의 언어, 문화, 역사, 모든 것을 지우려고 해요. 김 교수님은 위로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린 씨, 그래서 당신 같은 젊은 학자의 역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진실을 찾고 보존하는 일이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서울 시내를 걸으며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걸으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우리는 친척이었다. 한국인과 만주족은 사실상 같은 뿌리에서 갈라진 형제 민족이었어.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은 듯한 강렬한 감정이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진정한 역사가 정치적 이유로 왜곡되고 지워져 왔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도 함께 밀려왔어요. 난 진실을 알려야 해. 우리의 진짜 역사, 우리의 연결고리를 세상에 보여줘야 해.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제 연구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형제들, 한국인과 만주족의 공통 기원. 하버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에서의 발견을 정리하며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동북공정이라는 단어를 발견한 거예요. 동북공정. 이게 뭐지? 호기심에 더 자세히 찾아보니 제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가 2002년부터 추진해온 역사 왜곡 프로젝트였어요. 만주 지역의 역사를 중국 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고구려와 발해 같은 고대 왕국들을 중국의 지방 정권으로 왜곡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 역사 도둑질이잖아.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동북 공정의 내용을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치밀었어요. 중국 정부는 제 조상들의 역사를 지우고 만주족의 독자적 정체성을 말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왕 교수님을 찾아갔어요. 교수님, 동북 공정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중국 정부가 어떻게 만주족과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왕 교수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학문적 연구가 아니라 정치적 프로젝트야. 고구려, 발해는 물론이고 만주족의 독자적 역사까지 중화민족 서사에 억지로 끼워 넣으려는 시도지. 그날 밤 저는 분노와 결의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동북 공정 관련 자료들이 가득했고 메모장에는 격렬한 반박 내용들이 빼곡했어요. 이들은 내 민족의 역사를 훔치고 있어. 내가 침묵한다면 난 공범자나 다름없어. 다음 날 동아시아학 세미나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준비했던 주제를 바꿔 동북 공정 역사 왜곡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기로 결심했어요. 강당에는 많은 학생들과 교수들이 모였습니다. 중국 유학생들도 상당수 있었어요. 제 발표가 시작되자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저는 중국 정부가 어떻게 만주족과 한국의 역사적 유산을 체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화면에는 고구려 고분 벽화와 만주족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의 사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중국 역사라고 주장하는 동북 공정은 학문적 탐구가 아닌 정치적 도구입니다. 제 조상들의 역사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발표 도중 몇몇 중국 유학생들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느꼈으니까요. 발표가 끝난 후 한국 유학생들과 몇몇 교수님들이 다가와 지지의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몇몇 익명의 위협적인 이메일도 받게 되었어요. 진실을 말한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내 조상들의 역사를 되찾기 위해 난 계속 목소리를 높일 거야. 학술 발표 이후 저에게 뜻밖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제 이메일함에는 전 세계 각지에서 보내온 메시지들이 가득했어요. 미국, 캐나다, 일본, 심지어 유럽에 흩어져 있는 만주족 후손들이 저에게 연락을 취한 것입니다. 메이리님, 당신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저도 만주족 후손이지만 지금까지 제 정체성을 숨겨왔어요. 하버드 학생이 만주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뉴스를 보고 연락드립니다. 우리 가족도 만주에서 왔지만 문화대혁명 이후 아무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메시지들을 읽으며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도 느꼈죠. 이분들은 제게 희망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모두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 고민 끝에 비공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누맨추리어 네트워크 10만주 네트워크라는 이름의 포럼이었어요. 초기에는 20명 정도의 회원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을 타고 금세 100명, 200명으로 늘어났죠. 포럼에서는 만주어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각자의 가족 역사를 기록하며 잊혀진 만주족 문화를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건 여러 회원들이 자신의 가족이 간직해온 비밀스러운 전통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우리 할머니는 매년 첫 눈이 내리는 날 창문을 열고 하늘에 말을 걸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만주족 샤머니즘의 일부였더라고요. 우리 집안에서는 대대로 청나라 황실 의상을 본따 만든 옷을 보관해왔어요. 문화대혁명 때 불태워야 했지만 할아버지가 몰래 한 벌을 숨기셨대요.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면서 우리는 조각조각 흩어진 만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재구성해 나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커뮤니티 내에서 자연스럽게 지역별 소모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시카고의 만주족 모임, 토론토의 만주 문화살롱, 도쿄의 만주어 학습 그룹. 온라인으로 시작된 연결이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레이 씨, 우리 로스앤젤레스에서 만주족 역사 전시회를 열어보면 어떨까요? 작게라도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저는 더 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넘어 잊혀진 만주족의 문화를 현대에 되살리고 싶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로 만주족의 정체성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포럼에 올린 이 글에 수많은 지지 댓글이 달렸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잊혀진 역사를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가 성장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중국에 계신 부모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메이, 경찰이 다녀갔다.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더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요? 왜요? 내가 해외에서 민족 분열 활동을 하고 있다고. 내 하버드 발표 영상이 인터넷에 퍼졌나 봐. 그들이 너의 행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했어. 숨이 막혔습니다. 제 학술 활동이 어떻게 부모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의 회사에서 갑자기 세무조사가 시작됐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대학에선 갑자기 강의를 맡을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협박이야. 일주일 후 부모님으로부터 암호화된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는 친척집에 잠시 머물러. 걱정하지 마. 곧 연락할게. 그 후로 사흘 동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잠도 못 자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저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공포에 떨었어요. 그러다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메이린 씨 귀하의 부모님이 현재 대사관 내부에 계십니다. 안전하시니 걱정 마세요.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부모님이 어떻게 대사관까지 가셨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보안상 전화로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기숙사 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어요. 방에 도착해 문을 닫자마자 노트북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낯선 이메일 주소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만주족 분리주의 활동을 즉시 중단하시오. 당신의 행동은 국가안보법 위반이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중국어로 작성된 이 메시지에는 제 기숙사 건물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찍은 것이 분명했어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지만 왕 교수님께 연락했습니다. 교수님은 즉시 캠퍼스 보안팀과 FBI에 연락하라고 조언하셨어요. 린, 이건 심각한 문제야.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도 비판자들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날 밤 저는 창문 커튼을 꼭 닫고 문을 이중으로 잠근 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학문적 탐구와 정체성 찾기가 어떻게 이런 국제적 사건이 되어버린 걸까요? 내가 한 일이 옳은 일인데 왜 우리 가족이 위험에 처해야 하는 거지? 불안과 공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협박은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FBI와 캠퍼스 보안팀은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취했고 하버드 법대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제 케이스를 맡아주겠다고 나섰어요. 예일대학교 동아시아학과 모디 교수는 저에게 연락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어떤 도움이든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전문 보안 컨설턴트를 소개해 주었고 제 이동 경로와 통신 방식을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가장 놀라운 일은 이틀 후 워싱턴 포스트에 제 이야기가 대서특필된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유학생, 만주족 정체성 찾기로 중국 정부 협박받아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제 학술 발표와 부모님의 망명 신청 과정이 상세히 보도되었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모든 사람들이 날 미워할 거야. 하지만 기사가 나간 후 제 이메일과 SNS는 전 세계에서 오는 응원 메시지로 넘쳐났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전 세계에 있는 만주족 후손들의 메시지였어요. 당신이 목소리를 낸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만주어를 쓰셨지만 나는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당신의 활동 덕분에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만주족 3세입니다. 당신의 용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와 문화적 정체성 표현의 권리를 지지한다고 발표했으며
국제 엠네스티와 휴먼 라이츠 워치 같은 단체들도 제 케이스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한국의 반응이었어요. 서울대학교 동북아역사연구소에서 저를 초청해 동북아시아 소수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복원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해달라는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동북 공정에 대한 대응 연구를 수년간 진행해왔습니다. 메이린 씨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학문적으로나 인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버드 총장마저 공식 성명을 통해 학문의 자유는 우리 대학의 핵심 가치라며 제 상황에 대한 우려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학생회는 자발적으로 메이린 지지 모임을 결성했고 캠퍼스 곳곳에 우리는 메이린과 함께합니다 라는 포스터가 붙었어요. 이 모든 지지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이제는 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정체성 찾기가 아니라 억압받은 소수민족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요한 활동임을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인다고들 하지만 패자의 목소리도 들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역사니까요. 2달간의 외교적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부모님께서 미국 망명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던 그 순간의 긴장감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닿는 순간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어요. 입국장 게이트에서 부모님의 모습이 보였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고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확연히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3달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몇 년이 지난 것 같았습니다. 메이, 우리 딸. 어머니는 저를 꼭 안으시며 흐느끼셨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자랑스럽다, 우리 딸.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부모님을 하버드 근처 임시 거처로 모시고 와서야 전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날들, 감시와 미행, 그리고 한밤중에 미국 대사관으로 피신하는 과정까지. 마치 스릴러 영화 같은 이야기였지만 슬프게도 이것은 우리 가족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의 비밀 상자가 있단다. 아버지는 작은 목재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급하게 챙기다 보니 많은 것을 두고 왔지만 이것만큼은 가져와야 했어. 상자 안에는 낡은 만주어, 문서들과 가족 사진, 그리고 오래된 부적 하나가 조심스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쳐보니 예에날라라 가문의 족보와 청나라 시절 관직에 대한 기록이었어요. 이건 우리 가족이 몰래 지켜온 역사란다. 문화대혁명 때 불태워야 했지만 너희 증조 할아버지께서 몰래 보관하셨지. 이 발견은 제게 새로운 사명감을 부여했습니다. 개인적인 정체성 탐구를 넘어 이제는 사라져가는 만주족. 역사와 문화를 디지털화하고 보존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하버드 동아시아학과 왕 교수님의 도움으로 디지털 만주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만주어, 문서와 유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에서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었어요. 놀랍게도 프로젝트가 알려지자 세계 각지에서 자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중앙연구원에서는 1940년대 만주족 노인들과의 인터뷰 녹음본을 기증해 주었고, 일본 교토대학교에서는 메이지 시대에 수집된 만주어, 문헌의 사본을 보내왔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조선 왕조실록 중 만주어로 번역된 문서들과 청나라 사신들이 남긴 기록물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술 작업이 아니에요. 저는 프로젝트 소개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사라져가는 한 민족의 목소리를 되찾는 일이죠. 우리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가 아닌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다시 써져야 합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만주족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풍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워져 왔는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단지 과거를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버드 졸업을 앞둔 지금, 저는 4년 전 중국에서 온 수줍은 유학생이 아닙니다. 디지털 만주 아카이브 프로젝트 디렉터이자 젊은 활동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계획을 묻는 친구들에게 저는 이제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만주족 정체성 회복 운동에 제 삶을 바칠 예정이에요. 막 시작된 여정이니까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위한 전액 장학금 제안을 받았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소수민족의 정체성 정치와 문화회복 운동입니다.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며 더 체계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죠. 가장 보람찬 일은 전 세계에 흩어진 만주족 청년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우리는 최초로 글로벌 만주족 청년 컨퍼런스를 온라인으로 개최했어요. 미국, 캐나다, 유럽, 심지어 중국에서도 비밀리에 참여한 젊은이들이 만주어를 배우고 역사를 공부하며 자신의 뿌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컨퍼런스 폐회사에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했지만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았어요. 부모님은 보스턴 근교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지역 대학에서 중국 문학을 가르치기 시작하셨고 아버지는 만주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만드는 제 프로젝트를 돕고 계십니다. 내가 시작한 일은 우리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단다. 아버지가 어느 저녁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증조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셨을까. 때로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지만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상황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만주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역사는 끝없이 써져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만의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메이린의 사연 어떠셨나요? 메이린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단순한 개인의 정체성, 탐구를 넘어 잊혀져 가던 한 민족의 역사를 되살리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LA타임즈를 비롯한 국제 언론에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 역사 인식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인다고 하지만 때로는 한 개인의 용기가 그 역사를 다시 쓰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궁금한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해외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